드디어 나는 내 고백의 어둡고 더러운 미궁 속에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들여놓았다. 이야기하기에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죄 많은 일들이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없다. 이것만 큰맘 먹고 말해버리면 다음은 아무것도 나를 붙들어 둘 것이 없다. 온 생애를 통해 사랑하는 여인들 옆에 있으면서 때때로 눈이 아찔해지고 귀가 멍멍해지는 광포한 정열에 쫓기어 감각을 잃고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련에 시달리면서도 그 격렬한 마음의 충동을 고백할 결심이 서지 않아 다시 없이 친한 사이인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되지 않을 각별한 호의를 조르고 싶은 기분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사정으로 보아서 여기 말하는 이 같은 고백이 얼마나 나에게는 괴로운 것인가 하는 짐작이 갈 줄 안다.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한 것은 어릴 때 꼭 한 번 같은 나이의 여자애에게 한 적이 있을 뿐인데 그것도 먼저 털어놓은 것은 상대편이었다. 이렇게 나의 육감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최초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얼른 보아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역시 일치해서 한결같이 단순한 결과를 힘차게 만들어내고 있던 여러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편 겉보기에는 같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아주 다르게 결합되어 버려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다른 요소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내 영혼의 가장 강력한 활동의 하나가 음란함과 유약함을 내 피 속에 부어넣은 흐름과 원천을 같이 하고 있을 줄이야 누가 믿겠는가. 지금 말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우 다른 인상을 주는 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주기 바란다. 어느 날 나는 혼자 부엌과 붙어있는 방에서 학과를 공부하고 있었다. 하녀가 랑베르시에 양의 빛 몇 개를 부엌의 난로 선반과 내가 있는 방의 벽 사이에 뚫린 구멍에 얹어서 말렸는데 가지러 와보니 그 중 한 개의 한쪽 빗살이 몽땅 부러져 있었다. 이 파손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방에 없었다. 나는 추궁을 받았다. 그 빗에는 손도 안 댔다고 버틴다. 랑베르시의 오누이는 둘이서 달래고 추궁하고 위협을 했다. 나는 끝내 버틴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이처럼 대담한가 하고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으나 증거가 확실했으므로 나의 가전 항변은 결국 억눌리고 말았다. 사태는 심각해 보였다. 그렇게 될 만했던 것이다. 장난, 거짓말, 억지, 그 모두가 처벌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랑베르시의 양으로부터는 별로 벌을 받지 않았다. 베르나르 삼촌에게 편지를 내서 삼촌이 왔다. 딱하게도 나의 외사촌 역시 다른 일로 나 못지않은 잘못을 저질러 그 책망을 받게 되었다. 둘은 같은 벌을 받았다. 그것은 준열했다. 만일의 고통 속에서 바로잡는 수단을 찾아내어 나의 감성의 타락을 영구히 막으려고 했다면 이 이상 좋은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그 일로 하여 그 뒤 오래도록 나는 그런 타락된 기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다른 데로 말하라고 해도 나로서는 할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징계를 받고 무척 혼이 나기도 했지만 끝내 버티었다.
죽음의 고통이라도 견딜 테다. 그런 결심이 있었다. 어떠한 폭력이라도 어린 아이의 이 악착 같은 고집에는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실상 내가 버티는 꼴을 그렇게들 형용했지만 무리도 아니었다. 마침내 나는 이 잔혹한 시련에서 벗어났다.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의기양양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벌써 그럭저럭 50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로 벌받을 걱정도 없다. 그렇다.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늘을 향해서 내가 무죄였다는 것을, 그 빛을 분지르지도 않았거니와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부엌난로의 선반이나 벽구멍에는 가까이 간 일조차 없다는 것을,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째서 그런 파손이 있었는지 내게는 묻지 말아 달라. 알지도 못하지만 이해도 가지 않는다.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내게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겁이 많고 온순한 주제에 감정이 격하면 흥분하게 되고 도도해져서 손도 댈 수 없는 성격임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항상 이성의 소리에 이끌려 언제나 부드럽고 공평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행동해 왔고 불공평이란 관념마저 갖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그와 같은 무서운 불공평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 그런 아이를 상상해 주기 바란다. 얼마나 사상이 역전될 것인가? 얼마나 감정이 혼란될 것인가? 마음속이, 머릿속이, 지식과 도덕이 들어있는 그 작은 인격의 전체가 얼마나 곤두박질 치겠는가? 가능하면 일체를 상상해 보란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그 당시 내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분간하거나 그 흔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간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무렵은 아직 충분히 이성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상의 사정들이 나를 죄에 빠뜨리는 이유를 깨닫거나 자신을 남의 입장에 세워서 생각하거나 할 줄 몰랐다. 오직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느낀 것이라고는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한 무서운 벌의 가혹함이었다. 육체적 고통은 심하다고는 해도 그다지 느끼지 못했다. 느낀 것은 울분과 경노와 절망뿐이었다. 외사촌도 거의 같은 입장이어서 모르고 저지른 과오를 고의로 한 행위인 양 벌을 받고 나에 못지않게 격분해서 나와 소리를 합쳐 무섭게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한 침대에서 정신없이 꽉 부둥켜 안고 목이 메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두 젊은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울분을 터뜨릴 수 있게 되자 침대 위에 무릎을 세우고는 힘껏 몇 번이고 외치기 시작했다. 까르니 팩스, 까르니 팩스, 까르니 팩스. 이것을 쓰면서 나는 아직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낀다. 10만 년을 살더라도 그 시간은 언제나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폭력과 불공평에 대한 그와 같은 최초의 감정은 매우 깊이 내 영혼 속에 새겨져 남아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면 그 하나하나가 모두 그 당시의 내 최초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리고 원래는 나 한 사람에 관계된 이 감정이 그것만으로 굉장히 공고한 것이 되어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와도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부정행위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 그것이 어떤 목적에서건 어디서 행해지건 마치 그 결과가 내 위에 떨어져 오기라도 하는 듯이 내 마음은 분노에 불타오른다. 잔인한 폭군의 악역이나 교활한 사제의 교모한 업무를 읽으면 일부러라도 달려가서 이들 무도한 인간들을 찔러 죽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번 목숨을 잃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수탉이라든가 젖소라든가 숙해라든가 그 밖의 어떤 동물도 나를 당할 놈은 없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그것만으로 다른 동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든지 하면 가끔 땀에 흠뻑 젖도록 쫓아가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곤 했다. 그런 충동은 천성인지도 모른다. 분명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괴로워한 최초의 불공평에 대한 심각한 추상이 너무 오래 또 강하게 그것과 결부되어 그런 감정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것으로 나의 유년기의 조용한 생활은 종말을 고했다. 이때부터 순수한 행복을 즐기는 일은 끝났다. 오늘날에도 역시 어릴 때의 즐거운 회상은 그것으로 끝나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